전세 보증금을 빼러 등기소로 가던 날, 택배기사 차림의 남자가 엄마가 남긴 편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20년간 가로막혔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는데, 간병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신현우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 2층. 신현우는 전세해지 서류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의 폐암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빼야 하는 보증금이었다. 간병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41살의 삶에서 이 돈은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다. 왜 하필 지금? 연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21살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이 좁은 원룸에서 살았다.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할머니 곁을 떠나 혼자 독립한 이곳이었다.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딩동.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연우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30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저 택배 시킨 거 없는데요. 신현우 씨 맞으시죠? 고 최정아 씨께서 남기신 물건 전달하러 왔습니다. 연우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최정아. 20살에 집을 나간 엄마의 이름이었다. 누구라고요? 최정아 씨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물건을 맡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남자는 생각보다 단정해 보였다. 택배기사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너무 깨끗했달까? 저는 노상욱이라고 합니다. 여성쉼터에서 일하는데요. 여성쉼터요? 네.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입니다. 연우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들어왔는데 여성쉼터라니. 상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넸다. 안에 편지들이 있습니다. 당신 앞으로 온 것들이에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A사 용지 절반 크기 정도의 갈색 택배 상자였는데 테이프 자국이 여러 번 덧붙여진 흔적이 있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어머님이 주소를 남겨두셨어요. 20년 전 주소지만 다행히 아직 여기 사시더라고요. 연우는 상자를 받아들고 망설였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혹시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작년 8월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연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었다. 기묘한 우연이었다. 상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정중하게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연우는 문을 닫고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테이프를 뜯는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편지 뭉치들이 여러 개 있었다. 각각의 뭉치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1999년, 2003년, 2007년. 가장 최근 것은 2023년이었다. 편지들 사이에는 우체국 영수증들이 끼워져 있었다. 모두 수치거절 도장이 찍혀 있거나 주소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미니 카세트 1개가 들어 있었다. 연우는 가장 오래된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1999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엄마가 떠난 해였다.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볼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연우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편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뒷장은 없었다. 연우는 다른 편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빠짐없이 분기마다 한 통씩 총 57통의 편지였다. 그리고 모든 편지가 연우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된 것들이었다. 이게 뭐야? 연우는 우체국 영수증들을 다시 자세히 봤다. 송금 영수증도 섞여 있었다. 분기마다 10만 원씩, 나중에는 20만 원씩, 마지막 몇 년 동안은 50만 원씩 보낸 기록이 있었다.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그때 연우는 깨달았다. 이 모든 편지와 송금이 자신에게 닿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누군가의 의도적인 차단 때문이라는 것을. 연우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야. 병원에 있어? 지금 가볼게.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연우는 편지 상자를 품에 안았다. 2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다. 그럼 진실은 뭐였을까? 상자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의 글씨였다. 연우야, 언젠가 내가 이 편지들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 편지들이 대신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사랑해.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전세 해지 서류는 식탁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인 채 그녀는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 진실을 찾으러 가야 했다. 연우는 병원 가는 길에 24시간 카페에 들렀다. 상자를 열어놓고 편지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꼼꼼하게 분기별로 나뉘어진 편지들은 마치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기록한 일기장 같았다. 2001년 편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연우야, 엄마는 지금 여성쉼터에 있어. 이름을 바꿨어. 최정아에서 박정아로.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내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할머니가 편지를 안 줄 수도 있어서 여러 번 보낼게. 연우는 손이 떨렸다. 여성쉼터, 이름 변경, 그리고 할머니가 편지를 안 줄 수도 있다는 예상. 다음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연우야, 엄마가 집을 떠난 건 바람 난 게 아니야.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할머니도 그걸 알면서 못 본 척했고,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하지만 너를 두고 가는 것도 너무 아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카페의 형광등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연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다. 편지들 사이에서 공문서 사본 한 장을 발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였다. 입소자 이름 박정하고 최정아. 입소 사유 배우자 폭력, 시댁 방관. 입소 기간 1999년 3월 15일 2001년 8월 30일. 세상에. 연우는 2003년 편지를 열었다. 엄마의 글씨가 좀 더 안정되어 보였다. 연우야. 엄마는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기도 하지. 엄마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 엄마가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우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것, 대학 합격을 알고 있었다는 것, 우체국 송금 영수증들을 다시 꺼내서 보았다. 1999년부터 시작된 10만 원 송금이 연우가 대학에 입학한 2000년부터는 2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연우가 대학을 졸업한 2005년부터는 다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부터는 30만 원, 최근 몇 년간은 50만 원까지 늘어나 있었다. 등록금, 생활비, 엄마가 연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생일 때는 더 많이, 취업 후에는 적게, 그리고 연우가 간병 아르바이트로 힘들어할 때는 다시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편지와 송금이 연우에게 닿지 못했다. 모두 수취인 주소 불명 또는 수취 거절로 반송되어 있었다. 연우는 2010년 편지를 열었다. 연우야, 엄마가 보낸 편지들이 너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아. 우체국에서 계속 돌아와. 혹시 주소를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맞더라. 할머니나 아빠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계속 보낼게.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거라고 믿어. 연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편지들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2015년 편지에는 더 절절한 내용이 있었다. 연우야, 엄마는 이제 50이야. 너도 30이 되었겠지?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엄마는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가끔 내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너를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어. 내가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까봐. 마지막 편지는 2023년 6월에 쓰여진 것이었다. 글씨가 많이 떨려 있었다. 연우야, 엄마가 많이 아파. 이번엔 정말 못 나올 것 같아. 그동안 너에게 보낸 편지들이 한 통도 닿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 노상욱이라는 분이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에게 부탁했어. 엄마가 죽으면 이 모든 편지들과 함께 저금해둔 돈을 너에게 전해달라고. 연우야,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연우는 편지를 접고 고개를 들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의 지난 20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엄마 편지 찾았어. 다 알아. 연우야, 그게. 할 말 있으면 면전에서 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연우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제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야 했다. 왜 20년 동안 진실을 숨겼는지, 왜 엄마의 편지들을 가로챘는지 물어봐야 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했다. 서울대병원 12층 흉부외과 병동. 연우는 아버지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편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20년간 쌓인 의문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 신대호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병원 가운을 입은 모습은 왠지 초라해 보였다. 왔구나. 아빠. 연우는 병실 의자에 앉으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시선이 상자로 향했다. 그게 뭐냐?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20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연우야, 그건 왜 안 줬어?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쉼터로 피한 거더라. 그리고 20년 동안 편지를 보내고 돈도 보냈는데 아빠랑 할머니가 다 가로챘어.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무표정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땐 다들 그랬어. 뭐가? 남편이 아내를 좀 때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시댁에서 며느리 좀 단속하는 게 당연했다고. 연우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그냥 시대 탓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편지는 왜 안 줬어? 엄마가 나 걱정해서 돈까지 보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뭔 상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너희 엄마가 그런 곳에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연우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깔끔하게 정리? 아빠 편의대로 정리한 거지. 나는 20년 동안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게 상처가 아니야? 그건 엄마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나 대학 갈 때도 알고 있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돈을 보내려고 했어. 근데 아빠가 다 막은 거잖아.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연우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편지지였다. 사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확인서 써줘. 뭔 확인서? 아빠가 엄마 편지들을 가로챈 것, 송금도 막은 것, 할머니랑 같이 나한테 거짓말한 것. 다 인정한다고 써줘. 아버지가 당황했다. 그걸 왜?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 나는 아빠를 용서할 생각 없어. 대신 사실관계는 정리하고 싶어. 연우는 볼펜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내가 불러주면 써. 연우야. 신대호는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망 최정아가 딸 신현우에게 보낸 편지 57통과 송금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음을 인정한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마리도 이에 동참했음을 인정한다. 연우야, 할머니는 이제 치매가 와서. 그래도 써. 사실이잖아. 아버지가 글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뭘 어쩌려고? 연우는 확인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아빠 수술 잘 받아. 회복하고 오래 살아. 그럼 우리 관계는? 연우는 일어나면서 상자를 들었다.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무슨 뜻이냐? 연락 안 할게. 아빠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생일이나 명절에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우야, 그래도 난 내 아버지인데. 아빠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20년 동안
엄마는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아빠는 그걸 막았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는 안 통해. 연우는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용서는 내 선택이야. 경계도 내 선택이고 아빠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문을 열려다가 돌아섰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해줘. 엄마 편지들 태운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치매라고 해서 면죄부 주는 건 아니라고.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연우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연우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한 선을 그었다. 용서나 화해가 아닌 그냥 사실 확인과 경계 설정.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예요. 연우. 연우야? 왜 갑자기? 할머니 방에 엄마 편지들 태운 흔적 아직 있죠? 수납장 뒤쪽에.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도 확인서 써주세요. 내일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연우는 상자를 꼭 안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남은 편지들을 읽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상자를 식탁 위에 다시 펼쳐 놓았다. 편지들은 이미 대부분 확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맨 아래 깔려있던 미니 카세트였다. 낡은 워크맨을 찾기 위해 장롱을 뒤졌다. 대학생 때 쓰던 것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카세트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흘러나오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20년 전 기억 속의 목소리보다 많이 쉬어 있었다. 연우야. 엄마야. 연우는 눈을 감았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카세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너를 두고 간 게 아니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렸어. 처음에는 참았어. 시집온 여자가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연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할머니는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며느리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남편한테 맞는 게 어디 죽을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쉼터로 갔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법적으로 어려웠어. 아빠가 양육권을 놓아주지 않을 거였거든. 그래서 엄마 혼자 나왔어. 엄마가 안정되면 너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라. 돈을 보내도 받지 않더라. 처음에는 내가 엄마를 원망해서 그런 줄 알았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간 것 같으니까. 연우는 눈물이 났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알았어. 내가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빠와 할머니가 막고 있다는 걸. 그때 정말 화가 났어. 너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엄마는 너에게 연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사이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게. 카세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연우야,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 가끔 내가 사는 동네에 갔어. 멀리서 너를 봤어.
대학교 입학식 때도 갔었어. 뒤쪽에 서서 너를 봤는데 정말 예뻤어. 엄마를 닮아서. 연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요양보호사가 된 이유도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잖아. 기억나? 중학교 때 할아버지 간병하면서 나도 나중에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싶다고 했던 거. 엄마가 대신했어. 내 꿈을 엄마가 대신 이뤘어.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다. 연우야, 엄마가 죽어도 너를 원망하지 마. 아빠도 할머니도 원망하지 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너를 생각해서 한 일이야.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하지만 너 자신은 절대 원망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떠난 것도, 편지가 닿지 않은 것도 다 내 잘못이 아니야. 긴 침묵 후에 마지막 말이 이어졌다. 사랑해, 연우야.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잘 살아, 우리 딸. 카세트가 끝났다. 연우는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사랑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울음을 그치고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다. 맨 아래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연우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선물이라고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자 통장 하나와 메모지가 나왔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연우는 깜짝 놀랐다. 예금 주는 박정아, 잔액은 2,300만 원이었다. 20년간 연우에게 보내려다 반송된 돈들을 모아둔 것 같았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연우야, 너에게 닿지 못한 용돈들을 모았어.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엄마가 주지 못한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준비금까지 다 들어있어. 늦었지만 받아줘. 연우는 통장을 꼭 잡았다. 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전세금을 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휴대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계좌 조회 부탁드립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노상욱이 미리 정리해둔 서류들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연우는 아버지 병원비를 해결했다. 오후에는 할머니를 만나서 확인서를 받았다. 치매가 와도 20년 전 일은 기억하고 있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서에 서명했다. 미안하다, 연우야. 이제 됐어요, 할머니. 연우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의 말처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신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으니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날 밤 연우는 엄마의 편지들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년간 숨어있던 진실을 찾았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연우는 엄마가 남긴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편지들처럼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 표현하지 못한 사랑들, 늦어버린 사과들. 편지를 데우는 집이라. 연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의 편지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다. 사연을 모아 따뜻한 국물처럼 데워내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석 달 후 가리봉동 골목 상가. 연우는 임대 스티커가 붙은 작은 상가 앞에 서 있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큰 유리창이 있어
햇볕이 잘 들어왔다. 엄마가 남긴 돈으로 전세금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로 정하시겠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다. 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41살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한 달 동안 인테리어를 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책장들을 설치하고 중앙에는 둥근 테이블 몇 개를 놓았다. 한쪽 구석에는 간단한 커피 머신과 차를 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벽면에 설치한 편지 보관함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상자들을 격자 모양으로 배열해서 사람들이 맡긴 편지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간판도 직접 그렸다. 편지를 데우는 집 마이너스 레터 워밍 하우스. 따뜻한 노란색 바탕에 손글씨로 썼다. 개업 전날 밤, 연우는 엄마의 편지 중 몇 통을 골라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개인적인 내용은 가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장들만 골라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도 사랑의 한 형태야. 노상욱이 개업을 도와주러 왔다. 지난 석 달 동안 종종 만나면서 친해진 사이였다. 정말 멋지네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상욱 씨가 편지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연우 씨가 해낸 거죠.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데우는 집이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손님은 예상 밖의 사람이었다. 동네에서 떡집을 하는 60대 여성이었다. 여기가 편지 맡기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어떤 편지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제가 30년 전에 못 보낸 편지가 있어요. 첫사랑한테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려고 썼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보낸 거예요. 여성은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제 와서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으면 좋겠어서요. 제 마음의 증거처럼요. 연우는 편지를 받아서 보관함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카모마일 차를 우려서 건넸다. 편지에 담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하네요. 두 번째 손님은 대학생이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맡기고 갔다. 세 번째는 중년 남성으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가져왔다. 하루 만에 15통의 편지가 모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SNS에 편지를 데우는 집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 달 후 연우는 첫 번째 특별 전시를 기획했다. 배달되지 못한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맡긴 편지들 중에서 익명으로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들을 전시했다. 전시 오프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편지들을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도 편지를 써서 맡기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고생이 연우에게 다가왔다. 저도 못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전학 가는 친구에게 쓴 건데 부끄러워서 못 줬어요. 여기 맡기고 가세요. 언젠가 그 친구도 여기 와서 읽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편지는 시간을 뛰어넘는 마법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연우는 카페를 정리하면서 엄마의 편지 한 통을 다시 읽었다. 2020년에 쓴 편지였다.
연우야, 엄마가 너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이 세상 어딘가에는 전해질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까?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은 전해져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사랑이 이 작은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석 달이 더 지나자 편지를 데우는 집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편지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편지들을 읽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우는 매주 편지 읽기 모임을 열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편지나 쓰고 싶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여기서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나요? 네, 물론이요.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서요.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연우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할머니의 마음을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편지로 옮겨주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참 고맙네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죠. 그날 밤 연우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엄마가 남긴 편지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모아서 따뜻하게 데워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못 보낸 편지를 맡기는 사람, 받지 못한 편지를 그리워하는 사람, 새로운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들. 모두 엄마와 나처럼 사랑을 전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나는 이제 알아요.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옳다는 걸. 엄마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편지의 힘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힘.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연우가 편지를 다 쓰고 연우는 그것을 엄마의 편지들과 함께 보관했다. 언젠가는 이 편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가리봉동 골목에서 편지를 데우는 집의 작은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연우는 편지를 데우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사랑을, 늦어버린 사과를.